연간 방문객 수백만 명, 매출 500억 원. 전국에서 가장 잘 나가던 휴게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휴게소의 운영사가 바뀌었습니다. 돈을 쓸어 담는 줄 알았는데 정작 운영사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사 먹은 그 비싼 돈가스 값, 사장님 주머니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휴게소 음식 수수료가 최고 62%까지 치솟는 현실. 오늘 그 실체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국 1위 휴게소가 운영사를 바꿨습니다. 숫자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간 매출 500억 원이면 웬만한 중견기업 수준입니다. 전국 휴게소 매출 순위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하던 곳이었습니다. 명절마다 뉴스에 등장하고 주말이면 주차장이 꽉 차는 그런 휴게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운영하던 회사가 손을 떼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매출이 500억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은 전혀 다릅니다. 매출은 물건을 팔아서 들어온 전체 금액이고 이익은 거기서 모든 비용을 빼고 남은 돈입니다. 매출이 아무리 커도 나가는 돈이 더 많으면 적자입니다. 첫 번째 단서는 수수료입니다. 휴게소에 입점한 식당들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수수료란 휴게소 안에서 장사할 수 있는 자리를 빌려 쓰는 대가로 내는 돈입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휴게소 입점 업체의 평균 수수료율은 33%이고 가장 높은 곳은 무려 62%에 달합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을 수수료로 내야 하는 곳도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임대료입니다. 휴게소 운영권을 따내려면 막대한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임대료가 고정비라는 점입니다. 고정비란 매출과 상관없이 매달 똑같이 나가는 비용입니다.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같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매출이 늘어도 임대료가 같이 올라가는 계약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팔아도 남는 게 없습니다. 세 번째 단서는 인건비와 물가입니다.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고 식재료 가격도 뛰었습니다. 그런데 휴게소 음식 가격을 함부로 올리면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합니다. 이미 비싸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올리기도 그대로 두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실제로 최근 8년간 운영사가 교체된 전국 휴게소가 59곳이나 됩니다. 이 중 43곳에서 입점업체 계약 해지나 교체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민자 고속도로 휴게소는 영업 시작 2년도 안 돼서 누적 적자로 자본 잠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본 잠식이란 적자가 쌓여서 회사의 자본금까지 까먹는 상황을 말합니다. 전국 1위 휴게소의 운영사 교체는 단순한 경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기기 어려운 게임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의 규칙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걸 알려면 먼저 소비자 입장에서 휴게소의 현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휴게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비싸고 맛없고 선택지가 없다. 많은 운전자들이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휴게소 음식 가격은 일반 식당보다 훨씬 높습니다. 서울 시내 분식집에서 6,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라면이 휴게소에서는 8,000원을 넘깁니다. 돈가스는 15,000원, 비빔밥도 10,000원을 훌쩍 넘깁니다. 가격이 비싼 건 그렇다 쳐도 진짜 쟁점은 품질입니다. 15,000원짜리 돈가스를 주문했는데 나오는 건 냉동 돈가스입니다. 호텔 레스토랑 가격인데 퀄리티는 학교 급식 수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여기서 재미있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백화점 푸드코트와 휴게소를 비교해보는 겁니다. 백화점은 서울 한복판, 땅값이 어마어마한 곳에 있습니다.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휴게소는 고속도로 한가운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백화점 푸드코트가 더 비싸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백화점의 실질 판매 수수료율은 19.1%입니다. 반면
휴게소 조리 음식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33%이고 40% 이상인 곳이 전체의 44%나 됩니다. 서울 한복판 백화점보다 허허벌판 휴게소의 수수료가 훨씬 높은 겁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겁니다.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봐도 이상합니다. 지난 10년간 일반 물가는 약 20% 올랐습니다. 그런데 휴게소 음식 가격은 같은 기간 40% 이상 뛰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의 2배입니다. 휴게소만 유독 물가가 많이 오른 걸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핵심은 수수료 체계에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장사를 하려면 막대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수수료를 메우려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올려봤자 그 올린 가격에서 또 수수료가 빠져나갑니다. 가격을 올려도 손에 남는 건 별로 늘지 않으니 결국 재료비에서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덫입니다. 결국 소비자는 비싼 돈을 내고 질 낮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입점 사장님은 열심히 팔아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제 그 흐름을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이제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휴게소에서 6,500원짜리 라면 한 그릇을 사 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6,500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따라가 보면 휴게소 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먼저 재료비와 인건비가 빠집니다. 라면에 들어가는 면, 스프, 계란, 파 같은 재료비가 약 1,500원입니다. 조리하고 서빙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그릇당으로 환산하면 약 1,000원입니다. 여기까지 빼면 4,000원이 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 새어나갑니다. 운영사에 내는 수수료 차례입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휴게소 라면의 평균 수수료율은 45%입니다. 6,500원에 45.7%면 약 2,970원입니다. 이 돈이 운영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030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를 그릇당으로 환산하면 약 400원입니다. 630원입니다. 카드 수수료도 약 100원 빠집니다. 이제 53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식재료 폐기 손실, 설비 감가상각, 세금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사장님 손에 남는 돈은 200원에서 300원 남짓입니다. 감가상각이란 조리기구나 설비가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지는 비용을 말합니다. 결국 6,500원짜리 라면을 팔아서 남는 게 고작 버스비 한 번 정도인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다단계로 돈을 떼어가는 체계 때문입니다. 소비자 지갑에서 나온 돈이 입점 업체를 거쳐 운영사로, 운영사에서 다시 도로공사나 투자 자본으로 흘러갑니다. 단계를 거칠 때마다 누군가 몫을 가져갑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일본 고속도로 휴게소의 평균 수수료율은 15% 내외입니다. 한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 휴게소는 품질 좋은 지역 특산품을 팔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수수료를 메우느라 원가를 깎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이 체계에서 이익을 보는 건 누구일까요? 입점 사장님은 아닙니다. 소비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이 체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휴게소만의 독특한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휴게소가 이렇게 비싸고 품질이 낮은데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독점입니다. 일반 식당가에서는 옆집이 맛없으면 다른 집으로 가면 됩니다. 경쟁이 있으니 가게들이 가격과 품질로 승부합니다. 그런데 휴게소는 다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배가 고파졌습니다.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요? 휴게소에 들어가거나 참고 목적지까지 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휴게소 음식이 맛없다고 다른 휴게소로 갈 수는 없습니다. 다음 휴게소까지 수십 킬로미터를 더 달려야 하고 거기도 비슷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화물차 기사님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행 시간이 정해져 있고 휴식 시간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게소 밥이 맛없다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가 맛집을 찾아다닐 여유가 없습니다. 배고프면 휴게소에서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배고프다고 보채입니다.
화장실도 가야 합니다. 휴게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이 비싸고 말없어도 선택권이 없습니다. 아이에게 2시간만 참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포로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소비자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정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공항 안 음식점이 비싼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비행기 타기 전에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올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서 심각한 건 이 독점적 지위가 혁신을 막는다는 점입니다. 경쟁이 없으니 굳이 품질을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가격을 낮출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어차피 손님은 옵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배짱 장사가 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언론에서 휴게소 실태를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대안이 생기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간에 일반 도로로 빠져나갈 수 있는 나들목이 늘어나고 내비게이션이 주변 맛집을 안내해 줍니다. 그래도 여전히 휴게소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지위는 누가 부여한 걸까요? 바로 다음 장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휴게소 운영의 핵심에는 한국도로공사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국가기관 시설이고 도로공사가 관리합니다. 휴게소도 도로공사 소유입니다. 그런데 도로공사가 직접 휴게소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민간 업체에 운영권을 넘기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휴게소 운영권을 따내는 업체들을 살펴보면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가 유독 많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도피아라고 부릅니다. 도로공사와 마피아를 합친 말입니다. 퇴직 후에도 끈끈한 인맥이 유지되면서 운영권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 퇴직자가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체계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심각합니다. 운영권을 따낸 업체들은 수익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입점 업체에서 수수료를 많이 받는 겁니다. 입점 업체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없습니다. 휴게소에서 장사하고 싶으면 운영사가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수료가 50%라고 해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휴게소로 가봤자 조건은 비슷합니다. 이익이 날 때는 별 탈이 없습니다. 운영사는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입점업체도 그럭저럭 먹고 삽니다. 상황이 나빠졌을 때 갈등이 터집니다. 매출이 줄면 운영사는 자기 몫을 줄이지 않습니다. 대신 입점업체를 더 쥐어줍니다. 수수료율을 올리거나 추가 비용을 부과합니다. 입점업체는 이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재료비를 깎거나 직원을 줄이거나 양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봅니다. 품질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그대로이거나 더 오릅니다. 이 시스템에서 가장 큰 난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해도 입점업체는 수수료 때문이라고 합니다. 운영사는 임대료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로공사는 민간 운영이라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두가 남 탓을 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존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거대한 자본입니다. 지금까지 도로공사와 운영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500억 휴게소가 운영사를 바꾼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금융자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대형 휴게소 중 상당수는 민자 사업으로 지어졌습니다. 민자 사업이란 정부가 아니라 민간 자본이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민자 사업에는 주로 대형 금융 자본이 참여합니다. 맥쿼리 같은 글로벌 인프라 펀드가 대표적입니다. 인프라 펀드란 도로, 항만, 공항 같은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펀드를 말합니다. 이들은 휴게소에 투자하고 대신 확정 수익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게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간 투자자가 정부나 공공기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설을 지을 테니 일정 수준의 수입은 보장해달라. 만약 실제 수입이 그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메워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이 없는 구조입니다.
장사가 안 되면 정부가 메워주니까요. 휴게소에 이 방식이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 자본은 계약서에 명시된 수익을 매년 가져갑니다.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휴게소 매출이 떨어져도 투자자의 수익은 보장됩니다. 그 부담은 운영사가 떠안습니다. 운영사는 이 부담을 어디로 전가할까요? 입점업체입니다. 수수료를 올리고 임대료를 높입니다. 입점업체는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합니다. 가격을 올리고 품질을 낮춥니다. 결국 피라미드 맨 아래에 있는 소비자가 모든 부담을 집니다. 매출 500억 휴게소의 운영사가 바뀐 배경이 이겁니다. 매출이 늘어도 고정 임대료와 투자 수익 보장 비용이 너무 높았습니다. 팔면 팔수록 수익을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매출 500억이 의미 없어진 이유입니다. 금융자본 입장에서 휴게소는 완벽한 투자처입니다. 고속도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휴게소를 이용합니다. 독점이라 경쟁 걱정도 없습니다. 거기에 수입 보장까지 받으면 위험 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수익이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바로 여러분의 지갑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휴게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해외 사례를 보면 한국 휴게소의 한계가 더 선명해집니다. 미국 텍사스에는 버키스라는 휴게소 체인이 있습니다. 단순한 휴게소가 아닙니다. 휴게소계의 디즈니랜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버키스에 가려고 일부러 그 고속도로를 이용할 정도입니다. 버키스의 규모부터 놀랍습니다. 면적 1900평에 화장실 83개, 계산대 센줄 힘개, 주유구 120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결도로 미국 내 가장 깨끗한 주유소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화장실 전담 관리팀이 있고 1시간마다 청결도를 점검합니다. 화장실 첨당 직원의 시급이 $20, 하마로 약 3만 원입니다. 계산대 직원보다 더 높습니다. 그만큼 청결에 공을 들인다는 뜻입니다. 버키스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통행세가 아니라 콘텐츠로 돈을 벌어들입니다. 한국 휴게소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높은 가격을 매깁니다. 어차피 선택지가 없으니 소비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사 먹습니다. 버키스는 다릅니다. 소비자가 사고 싶은 물건을 팔고 먹고 싶은 음식을 제공합니다. 버키스에서는 텍사스 바비큐, 신선한 샌드위치, 지역 특산품을 살 수 있습니다. 직원 복지가 좋아서 서비스 품질도 높습니다.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버키스 방문 인증샷을 올릴 정도입니다. 미국 최고의 휴게소라는 타이틀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정부에서 알뜰 간식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휴게소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비판에 대응해서 저렴한 메뉴를 의무적으로 판매하게 한 겁니다.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업체들이 꼼수를 썼습니다. 가격을 낮추라고 하니 양을 줄였습니다. 슈링플레이션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이란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조금만 올리면서 양이나 크기를 줄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저렴한 메뉴가 나왔는데 양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대비 양으로 따지면 오히려 더 비싸진 셈입니다. 본질적인 수수료 체계를 바꾸지 않고 가격만 강제하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수수료와 임대료가 그대로인데 가격만 낮추라고 하면 업체는 어딘가에서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휴게소 시스템의 한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시대입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면 휴게소의 역할이 완전히 바뀝니다. 먼저 주유 매출이 급감합니다. 현재 휴게소 매출에서 주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이미 8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면 주유 매출이 사라집니다. 휴게소 운영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동시에 체류 시간은 늘어납니다. 전기차 충전은 주유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급속 충전도 최소 20분에서 30분은 걸립니다. 완속 충전이면 몇 시간입니다.
운전자들이 휴게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건 기회이기도 합니다.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소비할 가능성도 높아지니까요. 한국도로공사도 이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기 3,543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휴게소가 충전 거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휴게소가 이 변화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30분 동안 머물고 싶은 휴게소가 있나요? 대부분의 휴게소는 빨리 용물을 보고 떠나고 싶은 곳입니다. 이 상태로는 전기차 시대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우선 도로공사 직영을 확대해서 중간에서 마진을 떼어가는 단계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서 입점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 특화가 답입니다. 그 지역의 특산품과 로컬 푸드를 직접 연결하면 휴게소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여행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매출 1위, 휴게소의 운영사 교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소비자를 호구로 보는 시스템은 결국 시장의 외면을 받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공멸입니다. 운영사도, 입점업체도, 그리고 결국은 휴게소라는 시스템 자체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버키스처럼 가고 싶은 곳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이 체계를 바꿀 의지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전국 2위 휴게소가 왜 운영사를 바꾸게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매출 500억이 의미 없어진 건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수수료와 임대료가 겹겹이 쌓이고 금융자본이 확정 수익을 가져가는 체계 속에서 아무리 팔아도 남기기 어려운 함정에 빠진 겁니다. 소비자는 비싼 값에 질 낮은 음식을 먹고 입점 사장님은 버스비만큼 남기며 버티고 그 와중에 누군가는 위험 부담 없이 수익을 챙겨갑니다. 한국의 휴게소가 언제쯤 가고 싶은 곳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휴게소 중 최악이었던 곳 혹은 의외로 괜찮았던 곳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음 콘텐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우리가 매일 타는 지하철, 그 요금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경제 구조의 이면을 매주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